자, 다음은 7번. 신뢰법 원칙과 법률 적합성 원칙의 충돌입니다. 법률 적합성 원칙은 줄이면 합법성 원칙이에요. 신뢰법 원칙은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이 가능하다 공적견해 표명해놓고 왜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조치가 나올까요? 법령에 따르면 사실 안 해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신뢰법 원칙은 합법성 원칙과 항상 충돌한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뭐 그건 아니고요. 대부분 충돌을 많이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공법입니다. 공법에 적합하게 해야 된다. 이게 공익이죠. 따라서 법률 적합성 원칙, 줄여서 합법성의 원칙은 이 법률이 공법, 공익에 관한 법이니까 법률에 적합하게 하는 것이 공익입니다. 신뢰법 원칙에 따른 신뢰이익은 사익이죠. 결국 양자이익이 충돌되면 이익형량이 필요한 거죠. 자, A 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신뢰해서 뭐 건축자재도 사고 계약도 다 체결했어요. 근데 건축허가 신청했더니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 이유는 건축법령에 따르면 사실 안 되는 거였어요. 과연 이럴 때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우선시해서 건축을 가능하게 해주면 건축법령을 위반하게 돼버리죠. 그러면 건축법령을 우선시하면 신뢰익을 희생시키죠. 과연 뭘 우선시하겠느냐? 이게 바로 신뢰법 원칙과 법률 적합성, 줄여서 합법성 원칙이라고 써도 돼요. 충돌의 문제가 됩니다. 신뢰법 원칙에 의 근거 써주고 여기 앞에서 썼던 내용이죠. 각 인과관계에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도 적어도 좋습니다.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신뢰법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인데 이때 신뢰법 원칙의 한계로서 법률 적합성 원칙에 충돌이 문제된다. 학설은요. 공법을 우선시해야 된다. 우리는 성문법 국가니까. 아니다. 이익형량 해보자. 동의설은 뭐냐면 동일한 위치다. 무슨 말이냐면 신뢰법 원칙과 법률 적합성 원칙은 둘 다 법치행정의 원칙으로부터 파생해서 뭐가 비교 우위에 있는 건 아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이익이 우선하는지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법치주의는 법적 안정성과 법적 정의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법적 정의는 다시 개인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로 나눠집니다. 개인적 정의가 사익이 될 테고 사회적 정의가 공익이 됩니다. 자, 공익과 관련해서는 두 단어가 나와요. 공법은 공익에 관한 법이죠. 공법. 그리고 행정의 목적부터 쓰겠습니다. 행정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다고 하죠. 그래서 행정의 목적. 그리고 공법은 공익에 관한 법이죠.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법적 안정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바로 신뢰법 원칙입니다. 자, 다음. 사회적 정의, 법적 정의에서 사회적 정의가 공익인데 이 공익은 행정의 목적이죠. 따라서 행정의 한목적성은 바로 공익에 해당되는 거고 공법은 공익에 관한 법이죠. 이게 바로 행정의 법률 적합성입니다. 법률 적합성. 세자로 줄이면 합법성이라고 했죠. 그럼 봐요. 신뢰법 원칙도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치주의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됐고 행정의 법률 적합성도 공익, 즉 사회적 정의, 즉 법적 정의로부터 파생된 원칙입니다. 그래서 양자는 동일한 위치다. 이게 바로 동위설이에요. 신뢰법 원칙이나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은 동일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럼 뭘 우선시해야 되는데? 야, 그래도 우리는 성문법 국가잖아. 성문법이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행정의 법률 적합성을 우선시해야 된다. 신뢰법 원칙을 우선시하자는 견해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문법 국가니까. 독일법을 개수해서. 근데 동의서는 야,
절대적으로 뭐가 우선하는 거 아니고 동일한 법치주의 원칙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서로 이익 형량을 해보자. 실내이익이 훨씬 클 때도 있고 합법성 원칙이 훨씬 크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설문에서 찾아보자. 우리도 그렇게 찾아야 돼요. 뉘앙스를 봐야 돼요. 뭐가 우선시하는지. 상대방의 침해되는 이익이 너무 큰 것 같으면 침해되는 실내이익을 우선시해야 되겠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4층 이상 건축이 안 되는 공익적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보통 이렇게 건축이 안 된다고 한다면 법률이 우선하는 쪽으로 우리는 포섭을 좀 해줘야 돼. 이익 형량을 하더라도. 동의설, 동일한 위치니까 이게 이익 형량설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이익 형량에서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뭐가 우선시하는지. 자, 저는 갑의 실내이익에 비해서 건축법령으로 달성하려는 건축 고도 제한에 따른 건축 질서의 공익이 훨씬 더 크다고 봤어요. 따라서 합법성 원칙이 우선한다. 그러면 건축허가 거부 처분은 실내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게 되는 거죠. 적법하다 이렇게 가겠네요. 실권의 범위. 실권의 범위의 개념부터 아는 게 중요하죠. 실권, 실효됐다. 뭐가? 권리가. 무슨 권리? 행정청이 직권으로, 직권자가 붙으면 행정청이에요.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직권 취소권, 직권 철회권, 이러한 권리가 실효됐다. 이게 실권의 법리죠. 실권의 법리. 근데 권리가 왜 실효됐어? 원인은 장기간 불행사입니다.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거야. 장기간 원래 행사해야 될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거는 소극적 언동이 됩니다. 언동이란 말은 언어, 동작. 우리가 공적견해 표명은 실내보호 원칙의 공적견해 표명은 명시적, 묵시적, 적극적, 소극적 언동이에요. 말이나 동작도 들어가요. 이때 소극적 언동이 권한의 불행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소극적 언동은 공적 견해 표명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실권의 법리는 공적 견해 표명을 아우르는 실내보호 원칙의 파생법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 실권의 법리는 공적 견해 표명의 여러 가지 형태 중 명시적 언동, 묵시적 언동, 적극적 언동, 소극적 언동, 그 중에서 소극적 언동만을 특별히 규율하는 실내보호 원칙의 특수한 분야로서의 파생 원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조 실내보호 원칙의 가치 입법화가 된 거예요. 왜? 실내보호 원칙에 파생된 원칙이니까 이 항에 들어온 겁니다. 행정청은 권한 행사에 기회가 있음에도 어떤 권한? 취소권, 철회권, 변경권인데 변경은 뭐 시험에 많이 안 나올 거예요. 핵심 키워드가 이거네요.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소극적 언동으로서 소극적 언동인 공적 견해 표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소극적 언동으로서의 공적 견해 표명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신뢰를 부여했어. 즉 귀책 사유 없이 믿었어. 이게 바로 보호가치 있는 그런 신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 이런 소극적 언동을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앞에 실내보호에서 봤던 것처럼 귀책 사유가 없을 것을 의미하겠죠. 역시 귀책 사유가 없을 것. 귀책 사유란 적극적 부정, 위조 소리를 냈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했다든가, 위조 또는 삿대고 위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했다든가, 또는 소극적 부정, 상대방이, 그러니까 적극적 부정과 소극적 부정의 차이는 뭐냐면요, 적극적 부정은 행정청에 위법한 하자 있는 공적 견해 표명을 상대방이 유도했어. 위조 서류를 제출해서, 또는 삿대고 위법한 방법으로 위조한 것 또는 삿대고 위법한 걸로 뭔가를 숨기고 해서 위법한 공적 견해 표명의 원인이 돼서 유도해서, 이게 적극적 부정. 소극적 부정은요, 내가 먼저 유도한 건 아니야. 근데 얘가 모르고 잘못 공적 견해 표명을 했어. 근데 나는 알았어. 또는 나는 전문가여서 충분히 알 수 있었어.
그런데 짐짓 모른 척 하는 거죠. 그게 소극적 부정이에요. 자, 어쨌든 상대방의 그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귀책 사유 없는 보가치 있는 신뢰가 있다면 실권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서가 붙어 있네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어야 된다. 소극적 요건은 있습니다. 왜냐면 특정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킬 수는 없잖아. 그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제3자의 이익은 당연히 정당한 이익이겠죠.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실권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12조 요양에 있다는 조문 꼭 써줘야 돼요. 1항은 신뢰보호, 2항은 실권. 그리고 신뢰보호 원칙의 파생 원칙이다. 파생 원칙, 파생 법리라고 쓰기도 하는데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니까 그냥 파생 원칙이라고 쓰세요. 다음, 행정청이 취소 사유, 철회 사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행사 가능성이 있어야 돼. 권리 행사 가능성이라는 건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없을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있어서 행사하지 못했어. 이런 경우에는 실권되지 않아요. 알았고 행사 가능성도 있었는데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야 돼. 이 장기간은 최근엔 한 5년을 기준으로 봐요. 음주운전으로 취소 사유가 있는데 뭐 5년이 지나서 취소했다. 그러면 이제 실권이 되는 걸로 보죠. 그리고 더 이상 권한 행사를 하지 않을 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귀책 사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야 할 우려가 없을 것. 이건 조문 보고 쓰면 되겠어요. 포섭할 때 이 키워드들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A시장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시장이나 도지사가 택시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통보하면 택시면허 취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면허도 없는데 택시를 몰면 안 되죠. 그런데 면허가 취소됐는데 통지를 안 해준 거야. 그래서 통지를 못 받아서 택시 면허 취소 사유가 있다는 걸 알 수 없었다면 여기서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권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파생법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일반 원칙으로 가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신뢰보호를 검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법령 개정, 국법에 대한 신뢰 중요하다고 했죠. 부진정 소급입법의 한계 원리로서 이익 형량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알고 가야 돼요. 자, 먼저 한번 봅니다. 국법이 있어요. 신법이 있어요. 국법 하에서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됐어요. 개정돼서 거부사유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신법에 근거해서 과연 거부 처분이 가능하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행정기본법에 써 있단 말이죠. 행정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보세요. 허가를 신청했고 뭐 인용 처분했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거부 처분이 됐을 때 중간에 법이 개정됐어요. 다음, 행정법규를 위반한 행위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재 처분이 나옵니다. 이때도 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면 어떤 법이 적용돼야 되느냐? 사인의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거부 처분 당시, 얘는 형법하고 똑같아요. 위반 행위 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얘는 원칙상 국법이 아니라 신법이 적용되겠죠. 즉 처분 시에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분시법 적용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줄여서 처분시법주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신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예외가 있죠. 예외는 뭐냐면 예외는 이런 신법을 적용하는 게 신의 측에 반할 때, 예를 들면 적법한 신청을 했는데 인사 공백으로 인해서 처분이 한참 연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됐다. 이렇게
신의성실 원칙, 신의칙에 위반했다 또는 신뢰보 원칙에 위반됐다. 그때는 신법이 아니라 그때는 국법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신법을 적용하면 신의성실 원칙 내지는 신뢰보 원칙 위반으로 위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요. 원칙적으로 형법과 마찬가지로 위반 행위 시에 국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이 유리하게 변경됐어. 여기서 말하는 유리한 변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국법 하에서는 이 위반이 행정제재 처분의 구속요건을 충족했지만 법이 개정돼서 더 이상 그런 위반 행위를 처벌하지 않아 아예 처벌 대상인 행위 자체가 아니게 돼버렸거나 아니면 처벌의 수위가 낮아졌어. 더 경하게 유리하게 바뀌었어. 유리한 변경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국민에게 유리한 신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둘 다 예외가 있죠. 이게 행정기본법에 있는 거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따라서 잘 보세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행정기본법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국법과 신법 중에 뭐가 적용되느냐. 신청시, 법의 개정, 처분시. 그럼 얘는 국법, 얘는 신법이죠. 첫 번째, 처분시법 적용의 원칙입니다. 처분 당시에 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이야. 그럼 결론은 처분 당시에 신법이 적용되겠죠. 두 번째, 개정법령의 법적 성격을 검토해야 돼요. 왜냐? 만약에 개정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진정소급 입법이면 그 자체가 위헌이야. 그러면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처분은 그 자체가 취소 사유가 돼요. 나중에 보면은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처분의 효력, 취소 사유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개정법령 적용의 법적 성격은 뭐냐? 여기서 법이 개정됐지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일정한 사실관계 법률관계는 계속 중입니다. 여기서 이미 처분을 받았다면 종결됐겠으나 아직 법률관계에 종결되어 있지 않았죠. 따라서 얘는 부진정 소급입법 또는 부진정 소급입법을 적용하는 걸 부진정 소급 적용이 되는 거죠.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헌법이 금지한 소급입법이 아니니까. 다만 국법의 신뢰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거든요. 이 예외와 관련해서 3번이 연결되는 거죠. 3번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개정법이라는 법률 적합성 원칙과 국법의 신뢰를 이익형량해야 되는 판례는 이익형량서를 취하는 거예요. 이 이익형량은 부진정 소급입법의 제한 원리가 되는 거죠. 즉 이익형량을 통해서 국법이 존속할 거에 대한 국법의 신뢰와 국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와 신법 적용의 공익을 이익형량에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익형량의 원칙은 부진정 소급입법의 적용의 제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진정 소급입법에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예외적으로 신뢰보 원칙에 반하면 적용이 제한되어 신뢰보 원칙에 반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익형량을 해봐야 됩니다. 국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와 신법 적용의 공익을 이익형량하는 거죠. 이때 우리 판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국법의 신뢰 보호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첫 번째, 국가에 의해서 유인된 신뢰라면 이 신뢰가 신법적인 공익보다 훨씬 더 큰 걸로 봅니다. 그 정도가 훨씬 더 큰 걸로 봐요. 다만 이렇게 국가에서 유인된 신뢰가 아니라 본인이 단순히 법률의 기회 활용에 불과해서 아 저런 법률이 있구나. 이 법률대로 해봐야겠다. 단순히 법률의 기회 활용에 불과했다면 이때는 보호 정도가 아주 적은 걸로 보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 보세요. 만약에 국가에서 유인된 신뢰라면 국법에 대한 신뢰가 신법 적용이 공익보다 훨씬 크니까 신법 적용은 제한되고, 따라서 신법을 적용하면 위법이 되는 거죠. 결론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단순히 법률의 기호 활용에 불과하다면 개인의 국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보다 개정법 적용의 공익이 훨씬 더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하여서 거부 처분을 한 건 이 거부 처분은 적법이 되는 거죠. 합법 내지는 적법이 되는 겁니다. 이걸 찾는 게 핵심이겠네. 국회에서 유인된 신뢰냐, 단순히 법률의 기회 활용에 불과한 거냐. 특히 얘가 아니면 그냥 여기로 가면 돼요. 이 목차를 담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 가볼까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이 목차 암기가 중요합니다. 처분시법주의. 그러면 신청 시간인 거부 처분 시에 신법이 적용되는 거고, 소급표 금지 원칙에 적용되는 사안이냐? 부진정 소급 입법이겠죠. 그러면 부진정 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신뢰보호 원칙을 마지막으로 검토합니다. 이런 개정이 예측 가능성이 있느냐? 이건 웬만하면 다 인정될 테고, 신뢰보호 정도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유인된 신뢰라면 신뢰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법률의 기회 활용에 불과하다면 보호 가치가 없는 걸로 봐요. 14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새로운 법령, 즉 개정법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 부칙에서 종전의 법에 의한다는 그런 부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완결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는 적용할 수 없죠. 이게 진정소급 적용을 금지시킨 거죠. 사실관계, 법률관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완성 종결이 진정소급 적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완결, 종결되지 않으면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상 허용되는 거죠. 다음,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경우는 이제 부칙에 있는 경우, 처분 당시의 법에 따른다. 즉 신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신청 시 국법이 아니라. 다음, 법령을 위반한 행위와 제재 처분 사이에 법령이 개정됐다면 부칙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위 당시에 얘는 국법입니다. 얘는 처분 당시에 신법이 되는 거고, 처분 당시에 신법이 적용되고, 얘는 행위 당시에 국법이 적용되는 거죠. 단서가 있네요. 다만 법령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 변경으로 인해서 그 행위가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게 되거나, 즉 제재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또는 제재 처분의 기준이 가벼워진, 즉 유리한 변경이에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유리한 변경이 있다면 그때는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걸 여기도 보세요.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에 법령에 의한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이건 부칙 얘기하는 거고, 종전의 법에 의한다는 부칙, 또는 처분 당시에 법령을 적용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시킨다는데, 이 특별한 경우가 신의성실 원칙, 민법의 신의성실 원칙, 즉 신의칙이 위반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신청을 받고 합리적 이유 없이 처리가 너무 지연됐어. 인사공백 이런 것 때문에.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됐어.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꼭 알아둬야 돼요. 신청에 따른 처분. 처분시법주의. 경과 규정이 없는 한 처분 시에 법령을 적용한다. 처분시법주의 또는 처분시법 적용의 원칙, 이렇게 불러요. 다만 국법에 대한 신뢰가 개정법 적용의 권익보다 보호가치 있다면 적용이 제한될 수는 있어요. 또는 여기에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면 여기에 해당되게 되겠죠. 다음, 소급입법 금지 원칙입니다. 법령 원칙적으로 효력 발생 이후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종결된 사실관계, 법률관계는 적용될 수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계속 중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돼요. 부진정 소급입법. 왜냐면 얘는 사실은 소급입법이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시작했다가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그냥 이렇게 적용될 뿐입니다. 그런데 과거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과거까지 규율되는 듯한 효과가 있을 뿐인 거죠. 신뢰보호원칙 위반 2번은 부진정 소급입법의 한계 원리입니다. 판례는 국법에 대한 신뢰가
개정법 적용으로 달성하는 공익보다 훨씬 더 크다면 경과 규정 없이 곧바로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무효로 봐요. 다만 헌재는 신뢰 보호 정도와 관련해서 법령 개정의 예측 가능성, 법은요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에요. 개정의 예측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다만 유인된 신뢰라면 보호 가치가 훨씬 큰 거고, 단순히 법률의 기호 활용에 불과하면 보호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죠. 보세요. 사안의 경우 법령의 예측 가능성이 있고 이 키워드 싸움이야. 갑의 신뢰는 국가에서 유인된 신뢰가 아닌 단순히 법률의 기호 활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법에 존속에 대한 갑의 신뢰에 비하여 개정법 적용으로 달성하려는 공이 훨씬 더 크므로 개정법령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아예 이 틀을 그냥 암기하는 것도 좋아요. 포스할 때. 제재처분 이것도 사례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모의고사 같은 데 많이 나와요. 제재처분은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위 당시에 국법이 적용돼요. 근데 위반 행위 후 그냥 조문 그대로 쓰세요. 조문. 보통 예로 나올 거야. 제재가 과거에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가 가능했어요. 국법에서.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그런데 개정법에서 3개월 이하로 줄어들었어. 그러면 개정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리하게 바뀌었는데도 국법에 따라서 6개월 영업정지를 했다. 그럼 위법해지는 거지. 왜? 제재 처분과 관련해서는 행위 시에 국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정법이 훨씬 더 유리하게, 그 기준이 유리하게 변경됐어요. 이럴 때는 단서에 해당돼서, 사망 단서에 해당돼서 유리한 개정법이 적용돼야 돼. 그런데 국법에 따라서 6개월 영업정지했어. 그럼 위법해지는 거예요. 행정일법 14조 3항 단서에 위반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